네, 영화계 125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 줄리에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나이의 줄리에타는 남자친구를 따라서 마드리드에서 포르투갈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길에서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줄리에타는 혹시나 딸에게서 편지가 올까 기대를 하며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먼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챕터를 나눠봤어요. 우선 기차에서의 이야기, 줄리에타가 남편인 소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첫 번째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줄리에타가 안티아를 낳고 어떻게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리에타와 안티아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딸인 안티아가 줄리에타 곁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딸이 사라진 줄리에타가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 이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대칭되는 소재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선 줄리에타와 소환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줄리에타의 부모님과 대칭이 되는 관계죠. 소환이라고 하는 남자는 사실 원래 아내가 있는 상태였죠. 그렇지. 그러다가 줄리에타를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환의 아내가 죽자마자 줄리에타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안티아를 낳고 부부로 살게 되죠. 근데 이 관계는 줄리에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리에타의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파서 병져 누워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새로운 가정부를 들이게 되고 그 가정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부는 결국 줄리에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소아는 줄리에타의 아버지에 대칭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대칭되는 소재들이 있는데 감독이 항상 다루는 거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환과 줄리에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줄리에타가 기차에 처음 오르게 되고 말에 걸려던 한 남자가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되고 그 순간 줄리에타와 소환은 사랑하는 관계로 싹트게 되고 마찬가지로 줄리에타의 아버지는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고 그렇지. 그리고 대칭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딸 안티아가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 이름을 자신의 아버지인 소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아버지와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편지로 알리게 되고 그 편지를 보고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딸에게 찾아가는 내용.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고 그 다음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런 반복되는 관계들이 서로의 이 관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대칭되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칭은 붉은색과 파란색이죠. 워낙 색감을 잘 쓰는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붉은색과 푸른색은 흔하게 생각하는 상징으로만 쓰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붉은색이라고 하면은 생명, 삶, 열정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파란색이라고 하면 죽음, 우울함 그런 상징으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지는 빨간색과 푸른색의 색감은 직접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강렬한 색감들이 이 인물들 주위에 도처에 깔려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영화 내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징적인 병치되는 소재들을 이야기상에서도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런 설정을 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겠죠. 죽음과 사랑이 반복되는 거 그것은 결국에 죄책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줄리에타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고 그 남자가 죽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남편이 죽는 거 보면 아내가 굉장히 몰아붙이는 얘기를 하고 쌀쌀맞게 태도를 취한 다음에 조업을 하러 나가게 되어서 죽는 거잖아요. 아, 바다에 조업을 하러 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쵸. 그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딸이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얘가 왜 나를 이렇게 버리고 연락도 끊고 떠났을까에 대한 죄책감.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줄리에타가 잘못한 일이었을까? 이게 굳이 죄책감으로 느꼈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줄리에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기 원하죠.
첫 번째로 기차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는 소원한테 위로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딸한테 위로를 받고, 딸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위로를 받게 되는 상황들. 줄리에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지만 가정부를 두고 위로받으려는 상황.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결국에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실도 알게 됐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소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었지만 바로 철을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반복되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그렇게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현실에서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선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차에서 줄리에타가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못하고 말을 나누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은 다시 돌아가도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은 상황도 보면은 줄리에타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여자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가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마음엔 깊이 남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는 상황에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것처럼, 또 소환의 전처가 죽은 다음에 자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삶을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는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든 것 중 하나가, 영화에서 보는 가정부가 나오잖아요. 마리안이라고 하는 로시드 팔마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전작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어요. 직전 전작에서는 아예 줄리에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이 가정부가 꽤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죠.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너는 가정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뭐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해도 결국에 너한테 시련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위로받으려고 할 거라고. 그런 지금 돌고 도는 그런 죄책감과 그것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상황, 너가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야. 무조건 너가 사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이고 그거는 너가 감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떠나버리는 걸 보면서, 아, 감독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그동안 감독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죄책감이나 후회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죄책감으로 남겨서 괴롭지 않아도 항상 반복되는 일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로를 건네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죄책감은 후회하고 구별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죄책감의 동전의 반대면에 있는 거는 욕망이거든.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순수히 추구하면서 다른 것을 외면할 때 그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대급부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죄책감인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자 있는 사람을 NTR을 했다고 쳐. 뭐 그거는 나의 욕망을 순수하게 긍정해가지고 행위를 한 거잖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죄책감은 내가 NTR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지. 이 감정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개새끼로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감정인 거지. 왜냐하면 죄책감조차 못 느끼는 개새끼가 되고 싶진 않은 거거든. 나는 분명 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NTR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시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자뻑에 가까운 거고. 대를 이어서 물려오는 죄책감의 이야기를 지금 이 영화에서 하고 있잖아. 그건 사실 이기심의 대물림, 욕망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받았던 느낌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다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가식으로도 느껴지는 거잖아. 사실 진짜 죄책감으로 느꼈으면은 그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죄책감으로 넘어가야 그게 비로소 정말 자기 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후회를 느낀다면은
행동을 수정하든가 과거를 되돌리거나 이런 게 맞지.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 살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본질적인 것을 성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막아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추구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정말 자기 살기 자신의 위해서. 리미터를 안 거는 거지. 그래서 감독의 전작들은 굉장히 요동치잖아. 뜨겁게 사랑을 하려고 하고 반기를 들고 복수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한테 이중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독특하더라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죄책감은 결국 자뻑의 일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화 자체가 훌리에타라는 인물의 자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훌리에타의 관념상에 존재하는 상상의 존재하고 비슷한 거지. 가정부인 마리안이라든지 베아라든지 다 그 훌리에타가 필요로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훌리에타의 내면을 반영하고 떠나는 인물들이잖아. 특히 마리안 같은 경우가 그렇지. 마리안은 훌리에타에게 죄책감을 일깨워주는 존재잖아. 그치. 그리고 그 마린잭슨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령 같은 존재고 그 유령의 출처는 훌리에타의 뇌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소환이라든지 훌리에타의 아버지라든지 혹은 안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 인물들은 구체성이 없어 사실. 그리고 다 휘발될 인물들이고 오로지 훌리에타라는 인물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영혼들이지. 그 점에서 결국은 훌리에타의 일장춘몽, 군몽 안에 영화가 다 포섭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기차 씬에서 나는 확실하게 그치. 느껴졌던 게 기차 중간에 덜컹하면서 뭐 가방이 떨어지면서 어떤 여자 머리에도 맞고 서빙하던 사람은 젠반 놓치고 난리가 나잖아. 그때 슬로우로 펼쳐지면서 하이라이트처럼 과격하게 잡아주거든. 그걸 줄리에타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로드무비적인 성격도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시련을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줄리에타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큰 시련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고 사람이 죽은 게 자기 탓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살아가는 태도 자체를 드라마처럼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으면 정말 삶이 휘청하고 이것을 위로받고 치유받으려면 무언가 항상 갈구하면서 그것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점에서 나는 내 주변의 인물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줄리에타 같았으면은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여행 떠나면서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삶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줄리에타처럼 느끼는 사람이면 정말 이런 일이 났으면은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빨리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이거를 위로받고 싶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사람에 대한 성향을 이 영화에서 녹여냈다는 느낌? 그래서 괜히 남편이 죽은 것도 다 자신의 탓인 것처럼 드라마처럼 여겨지게 되고 딸이 떠나서 생일을 맞는 것도 케이크를 항상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드라마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잖아. 그게 이 사람한테는 사는 방식이고 필요한 거야.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느낌도 들었었어. 자기 연출인 거지. 그래서 맥베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맥베스를 보면은 맥베스라는 영주가 신탁을 받지. 마녀들이 너는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 근데 욕망을 긍정하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와중에 자신에게 예언된 그 형태 그대로 자신의 파멸이 다가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삶의 아이러니, 욕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아이러니가 드러나고 그 점에서 이 영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훌리에타의 선택들도 결국은 양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 하나를 쥐면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그 가운데에서 그냥 꿋꿋하게 자기 욕망대로 선택을 해나갈 뿐인 거고 인물들은. 근데 반대급부가 돌아오게 되잖아. 부메랑처럼. 남편과 자신의 관계 혹은 그 사이를 둘러싼 이런저런 추문들은 결국은 딸아이의 가출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의 문제하고도 또 결부가 되는 거고 욕망의 연쇄들, 아이러니의 연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맥베스하고 차이나는 점은 맥베스에서는 그 반대급부가 주인공에게 닥쳐오는 순간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거든.
맥베스에게 마녀가 너는 버남의 숲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에게는 질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예언이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면 버남의 숲을 움직이는 형상을 하고서 반란군이 움직이고 맥더프라는 남자,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가 맥베스의 목을 베어버리지. 그런 식으로 예언 그 자체, 그리고 예언으로부터 출발된 맥베스의 욕망 그 자체가 맥베스 본인을 파멸시켰다는 게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나거든. 그 점에서 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가져다주는 묘미는 사실 떨어지지 않았나. 느슨했어 사실. 밋밋하기도 했고. 밋밋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차씬은 아무리 봐도 원작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필연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그 줄리에타라는 영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마리안이라고 하는 가정부는 필연적인 요소까지는 아닌 거지. 히치콕의 레베카를 패러디한 거라고 생각해 그냥. 히치콕의 레베카도 제가한 주인공이 포커스가 맞춰지거든. 근데 제가에서 들어간 가문이 으리으리한 가문인데 거기에 가정부가 계속 전처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끔 갑툭튀해가지고 겁을 주기도 하고 그치. 이런단 말이야. 딱 그런 정도의 패러디였다고 생각해. 그런 거를 봤을 때 도구지 도구. 허술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건들 자체도 통속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너그 엄마가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 특히 조각을 하는 마야가 직접적으로 딸이 사실 나한테 연락을 했다 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오면은 아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도 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훌리에타의 미연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우스 클릭 딱딱 하면은 잘 준비된 멘트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런 것처럼 이미 설계된 플롯들인 거지. 슬슬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 영화 맨 처음 봤을 때 색깔도 굉장히 강렬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궁금했는데 이야기가 메시지나 에피소드에 비해서 차분해서 놀랐어요. 이쯤 되면은 굉장히 인물이 과격하게 행동하고 폭발할 법도 한데 잠잠한 느낌으로 가잖아. 색깔도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로 강렬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행동들은 되게 침체되어 있는, 침전되어 있는 내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차분한 태도 때문에 많이 놀랐고 이 감독이 알모도바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 놀랐어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실현을 폭발시키는 그것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만한 거는 기차에서 줄리에타가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추측을 하게 되고 나서 자기 자신 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그 남자의 가방을 봅니다. 가방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영화 초반에 나오고 영화 끝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줄리에타가 병실에 누워있고 남자친구가 짐을 가져옵니다. 가방에서. 그리고 짐을 꺼내는데 맨 밑에 한 장 남아있는 게 편지예요. 이 편지가 바로 딸이 붙여준 편지인 거죠. 그치. 이런 걸 미뤄봤을 때 가방 안에 아무 내용이 없었던 사람은 자살을 해버렸고 가방 안에 편지가 있었던 줄리에타는 그래도 딸을 만나러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이 감독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대충 이걸로 압축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에게 하고 비슷하지. 그 두 커플을 대조시키잖아 그녀에게도. 그리고 두 커플 모두 여자가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 한쪽은 자신의 여자가 되살아날 거라고 믿어.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그리고 한쪽은 과학적으로 이미 끝난 목숨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지 않지. 그 마인드 그대로 한쪽은 살아나고 한쪽은 죽어버리지. 딱 그런 얘기를 그냥 반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인물들의 관계, 에피소드, 그리고 계속해서 혼합되는 컬러, 그리고 잔잔한 음악 같은 거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자의적이고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너네 관객들이잖아. 그러면서 후회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해도 될 것 같아. 그거 다 필연적일 수도 있어. 내가 좀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뭐 딸 만나러 가는 여정이 굉장히 두렵고 설레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인생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잔잔한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별점으로는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묘한 감독인 것 같아요. 라틴 계열이 강렬하고 자극적이기도 한데 그런 분위기가 이런 잔잔한 영화에도 깔려있는 거 보면서 그녀에게라고 하는 작품도 그렇고 참 매력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알모도바르의 전작인 귀향하고 비교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귀향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서사 자체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쵸. 뭐가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귀향에서는 서사의 중심축을 이루는 여성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 그리고 자매 관계 이런 것들이 중첩되고 반복되면서 여성들 사이의 연대감, 유대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훌리에타 같은 경우 욕망의 연쇄, 죄책감의 연쇄를 통해서 어머니와 딸 그리고 다시 어머니와 딸로 이어지는 반복과 대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그리고 그 이유는 훌리에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인물들이 구체성이 없었기 때문. 그래서 안티아가 갑자기 무슨 종교에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안티아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뭐였고 이 욕망이 어떤 식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야누스의 두 얼굴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훌리에타에 서사하고 대비를 시켰으면은 훨씬 보는 맛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훌리에타의 관념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죄책감과 욕망을 긍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특성.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자기 검열이 좀 더 세잖아. 그리고 욕망을 자기 스스로 오롯이 긍정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왜냐면은 사회적인 제약이나 시선의 압력이 더 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러 여자 좀 거쳐가면서 연애하는 거는 그렇게 흠이 되지 않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건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 예를 들어서 효식이가 어떤 여자하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성애를 하는데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 물론 효식이 입장에서도 개망신이긴 하겠지만 여자 쪽이 훨씬 크리티컬한 타격이지. 그치.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순간 더 많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알모도바르도 아마 이것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좀 더 극단까지 추구했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 훌리에타나 안티아 같은 인물들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 윤리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대신 욕망의 이면에 있는 죄책감과 맞닥뜨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를 잘 시켜줬으면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별점을 주자면 3개를 주고 싶습니다. 난 알모도바르가 만들었던 그 자극적인 맛에서 순한 맛을 만들어서 재밌었던 건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지점까지 그러니까 뭐 순한 맛이어도 괜찮긴 한데 밀도가 있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있는 거랑 자극적인 거는 다른 거니까. 그게 직접적인 욕망이었다라고까지 드러낼 수 있는 지점까지 언급을 해줬더라면은 좀 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일단 여성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소재나 연출을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려왔잖아. 그치. 주인공이 항상 여성이었고 어머니였지만 이야기 소재나 연출 자체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남성 감독인데도 여성의 입장에서 영화를 잘 만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잔잔한 상황에 오니까 선세한 면이 떨어지는 거를 발각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남자가 여성의 사회와 지위 그리고 겉모습을 빌려서 자기 얘기를 하는 듯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잖아. 그치.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이 영화가 오히려 좋기도 했거든. 왜냐면은 난 남자로서 솔직히 여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적인 그런 치부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나는 잘 모르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저기서 저런 입장에 놓이면 좀 괴로울 수 있겠구나 라고 남자 입장으로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달리 생각해보면은 스미스가 말한 욕망을 더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적인 제약에 걸린다거나 그런 것까지 추구할 수 있었을 지점이 분명히 있었겠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줄리에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스미스 군이 고른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